이 금융 안정의 역할에 대해서 네.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하느냐, 힘을 빼면서 오히려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, 진행되는 걸 지켜보자,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과민 반응 지금 중앙은행이 하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가는 거를 가장 선호할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한국은행도 그때 당시 올릴 거냐 동결할 거냐에 대해서 엄청난 갑론의박이 있었고 어떻게 하든 문제가 될 거다라는 시각이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비리기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매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, 그게 섞이다 보니까는 좀 그렇게 흥미가 떨어지는 행사로 오히려 그 뒤에는 지나가 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네. 그런 전략을 저는 가장 취하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작년 9월 달에 영란은행이 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QT를 즉시 중단하고 일시적으로 QE를 재개할 수 있느냐, 무제한으로. 네. 사실 지난 회의 때부터 저희 그 채널에서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싶냐 그거를 네네. 받으시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적어냈는데 네. 제일 궁금한 게, 저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. 뭐냐면 만약에 연준도 상황에 따라서 작년 9월 달에 영란은행이 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QT를 즉시 중단하고 일시적으로 QE를 재개할 수 있느냐, 무제한으로. 네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만약 기회만 된다면 정말 꼭 질문을 네. 하고 싶은데 이 같은 이제 그러니까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그런 뉘앙스를 연준이 풍긴다라고 하면 뭐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좀 더 추가적으로 안도하지 않을까라고 예, 보고 있습니다. 이 질문은 누군가는 할 것 같아요. QE에 대한 예, 거는 예. 요즘에 네. 좀 얘기가 많아서. 왜냐면 사실은 지금 페드가 미국의 지금 뭐 중앙은행이 아니라 전 세계 은행이 전 세계의 중앙은행처럼 라고 말해도 네. 행동도 하고 있고 실질로 네, 그렇잖아요. 네. 지금 스위스에 스왑라인 준 것도 뭐 스위스 중앙은행이 흔들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, 내가 도와줄게. 미국의 예금자한테도 야 걱정하지 마, 내가 있어,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의 대부자 역할을 하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질문 워딩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질문은 꼭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랬을 때 작년에 영란은행의 사례가 네. 참 중요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영란은행도 갑자기 위기를 맞이를 했었고 네.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당시에 영란은행은 정말로 QT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. 네. 단순히 만기 돌아오는 거를 재투자를 안 하는 네. 소극적인 QT가 아니라 그렇죠. 자산을 매각하겠다 예, 예, 계획까지도 예, 막 예, 예. 말하던 상황인데 영모션에 걸려서 QT는 일시 중단하고 대규모 QE를 했었습니다.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제 베일리 총재가 쓴 글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이렇게 이제 그 긴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잠시 멈춰서 일시적으로 금융 안정을 위해 자산 매입을 하는 건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절대 연준의 책무에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. 우리는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게 효력을 발휘를 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수익을 아주 이제 5조 원 이상 자잘하게 올리고 그때 일시 매입했던 걸 다 매각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게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중앙은행도 언제든지 이게 영모션에 걸릴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상당히 글로벌에서 규모가 있는 중앙은행이 그 사태를 일시적인 정책을 써가지고서 위기를 모면해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례가 쌓였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그와 비슷한 행동을 했을 때 영란은행을 받지 않느냐,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물론 그게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은 일단은 믿어줄 것 같거든요. 사례가 있으니까. 이제 다시 영란은행은 다시 QT 하고 있는 거죠. 네, 다시 지금은. 이제 다 끝내고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.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9월이었잖아요. 그런데 사실 전 세계 증시의 최저점이 10월 네, 근처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나스닥이 만 정도 가 있을 때 그때 사실 돌아섰던, 저는 제 생각에 돌아서는 이유가 굉장히 많겠지만 그리고 뭔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분명히 한 거는 영란은행에서 장기채 금리를 안정시키고 그 공조를 해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사실 돌아섰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네. 영란은행이 뭐 잘했다고 얘기해야죠 지금은.
당시에 영란은행도 이러다가 네. 또 조지 소로스 같은 헤지펀드 공격에 네. 또 굴복하는 것 아니냐. 그때 욕 처음에 시작할 때 네. 욕 많이 많이 했잖아요. 지금 네, 정신 네. 못 차린다고.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죠. 네, 뭐 선진국 중에서 사실 최초로 네. IMF 구제금융도 들어갔었으니까 네. 또 들어가는 것 네.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맞아. 많았었습니다. 그때 험한 소리 네. 많이 나왔어요. 예. 예. 내일 그러네요. 그래서 더 주목하고 있는 건 25bp 예상 쪽이 워낙 좀 지금 우세하기 때문에 더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멘트잖아요. 어제는 네, 좀 네. 그랬지만 시장의 반응이 좀 충격이다. 그러니까 부정적인 쪽으로 좀 충격이다. 아니면 긍정적이다.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어떤 식의 멘트가 나오면 좀 긍정적일 거고 어떤 식이면 좀 부정적으로 충격을 받을 거고 이거를 시나리오상 예측이 어렵지만 예상을 네. 한번 해보신다면 어떨까요? 결국에는 이렇게 네. 본인들이 이 금융 안정의 역할에 대해서 네.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시장의 반응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뭐 그 연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이벤트가 큰 이벤트가 아니기를 오히려 더 바랄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FOMC가요? 네네 네. 이것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라고 해버리면 그 자체로 불안정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최근에 중앙은행들을 보시게 되면 뭐 유럽 중앙은행도 예상대로 50bp 인상은 했지만 성명서 문구나 이런 것들은 비둘기적으로 확 바꿔버렸습니다. 반대로. 예. 네. 예. 그러다 보니까는 50bp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50bp 인상을 한다고라고 했지만 사실 그날의 시장 반응은 ECB 회의 결과에는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. 그리고 좀 긍정적이었죠. 네, 예, 네. 예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힘을 빼면서 오히려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좀 뭐 사태 이제 진행되는 걸 지켜보자. 뭐 우리가 그래 너무 이 연준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과민 반응 지금 중앙은행이 하는 것 같아라는 식으로 가는 거를 가장 선호할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한국은행도 그때 당시 가장 최근 회의에서는 올릴 거냐 동결할 거냐에 대해서 엄청난 갑론 의박이 있었고 어떻게 하든 문제가 될 거다라는 시각이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이거는 비리기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매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게 섞이다 보니까는 좀 그렇게 흥미가 떨어지는 행사로 오히려 그 뒤에는 지나가 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네네. 그런 전략을 저는 가장 취하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연준이 요번에 욕 많이 먹은 거죠. 왜 그러냐면 그 SVB 났을 때 뭐 지금 SVB 얘기가 뭐 엄청나게 오래전 얘기 같지만 그거 불과 뭐. 열흘 전 네. 얘기거든요. 그때 첫 번째 손가락질이 그거였잖아요. 니들 이렇게 하니까 결국 한 놈 터지잖아. SVB 나쁜 은행 같지도 않은데 디리버티브도 안 해. 아무것도 안 하고 US 트레저리사 물론 트레저리를 좀 긴 거 산 게 문제가 있지만 뭐 이 정도 애가 이렇게 작살이 나는데 이 모든 거는 니들이 잘못한 거다.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속이 편하냐. 뭐 이런 험한 소리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연준이 그런 거에 대한 그 뭐랄까 부담 이런 게 확실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. 그렇죠, 이번에. 네, 그리고 뭐 이제 책임론도 이번 Q&A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. 생각을 예, 책임론. 해요. 예. 그랬을 때에 오히려 좀 시장의 안정감을 주려면 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?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이제 초대형 은행에 대한 그 기준 자체를 총자산 500억 달러에서 2,500억 달러로 상향을 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들이 그 이 규제에 이렇게 망해서 그게 언제 한 벗어나게 거죠? 되었다. 그 트럼프 대통령 당시 그러니까 한 이- 5년 됐네. 2018년인가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. 예. 예.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제가 볼 때 연준에서는 이번에 좀 면피를 하려면 네. 그게 다시 원상복구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들은 시장이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네. 생각을 해요. 네.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연준이 아주 매의 눈으로 부릅뜨고 들여다보고 있는 은행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 문제들을 안 겪고 있거든요. 예,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이제 큰 은행과 작은 은행의 구분이 원래 5천억 달러였는데, 아니 2,500달러였는데 그걸 올린 거잖아요. 네, 그게 한 5배 정도 상향이 돼버리면서 상향을 시켜가지고 네, 다 빠져나갔습니다. 다 빠져나갔고 은행들이. 예. 타이트한 컨트롤 받는 은행 수가 줄었는데 거기서 빠져나간 중에 한 명이 부도가 나버리니까 니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지금 그걸 받고 있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시장에서 신뢰를 좀 강화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네. 그런 것들도 좀 나오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. 점도표. 점도표가 결국은 어떻게 찍는 거죠? 연말만 쭉 찍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연말만 찍죠. 예, 예, 금년말, 내년말 해갖고 한 5년 찍든가요?
뭐 4년, 5년 이렇게 찍잖아요. 네, 25년까지 지금. 예, 그러니까 네네. 중간중간에 찍는 건 아닌데 네네.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짜리 금리가 거의 민 주식 움직이듯이 움직이니까 근데 지금 딱 기준으로 보면 지금 2년짜리가 4.2인 상황에서 지금 스왑 프라이싱을 보면 연말이 404.5 내년 말이 3%예요. 스왑 시장은 믿거나 말거나. 근데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. 4.5, 3에다가 베팅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내년에 과연 점도표가 3으로 찍힐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. 아무리 연준이 어그레시브 해도. 네네. 그러면은 이게 또 상당히 위로 찍힐 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또 괴리를 가지고 연준은 속마음은 다를 것이야. 뭐 이렇게 갈런지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이 점도표도 마법의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.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미래 그 정책을 표현해 주지는 못한다. 네. 참고용이다. 네. 라는 거고 비슷했던 사례가 2015년 말에 있었습니다. 아 그런가요? 그때 당시에도 상황이 나빴었고 예. 16년 2월 달이 증시 다 예. 저점이었거든요. 예. 근데 15년 말에만 해도 16년에 금리를 4번 올릴 걸로 점이 찍혀 있었어요. 네. 근데 실제로는 16년 12월 한 번밖에 못 올렸습니다. 네. 그런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지금 보시면은 점도표가 모여 있어요. 네. 네. 그러니까 특히 올해 거 같은 경우에서 5에서 5.5 사이에 완전히 모여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냥 한 줄로 쭉 나왔죠. 네. 예. 근데 그거를 퍼뜨리면 됩니다. 퍼뜨려서 퍼뜨려서 연준 위원들도 네. 지금 감론을박이 있고 네.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 이건 참고용이고 절대 우리가 이 이제 그 사전에 이게 이제 그 약속된 그런 패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점도표는 참고용이라고 중요도를 확 떨어뜨리는 연준이 가끔 그러거든요. 본인들이 자신이 없을 때. 아니 점도표를 들어갈 때 찍나요? 나올 때 찍나요? 뭐 되나? 모르겠네요. 저도 거기까지. 네. 그래서 네. 그런 식으로 해서 예. 철저하게 데이터 디펜던트다.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겠다. 예, 그리고 뭐 금융 안정에 대해서는 다른 수단들을 쓸 수 있다. 그런 것들 보완적으로 쓰겠다. 그런 식으로 아마 그렇겠죠. 계속 얘기를 네. 하지 않을까라고 뭐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. 점도표 자체는 지금 시장이 예상 스왑 커브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위로 찍힐 거는 같아요. 제 생각에는 내년이 3 지금 스왑 커브가 3인데 뭐 2부터 4까지 찍어야 3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찍을 가능성이 많죠. 네. 금리 시장이 조금 더 과하게. 예, 좀 금리 보고 시장은 있는 것 이제 같기도 하고요. 경기 네. 침체를 상당히 심각하게 네. 보기는 보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네. 자,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내일 FOMC 중요한 뭐 이벤트도 앞두고 있고 시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보면서 대응을 좀 해볼까요? 네, 이제 그 데이터들이 계속 나옵니다. 네. 어떤 거냐 하면은 과연 그 저기 연준에서 돈을 지금 단기적으로 빌려갔잖아요. 뭐 좀 돈이 부족한 은행들이요. 그 금액이 과연 피크를 찍고 내려오느냐. 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빌려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금액이 피크를 찍었을 때가 증시 딱 적점이었습니다. 네. 예.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위험은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. 지금이 오랜만에 굉장히 피크죠. 네, 네, 네. 네. 그게 18년도에도 그랬고요. 20년도에도 그랬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은행, 작은 은행 간에 지금 자금 이동이 얼마나 있었을까인데 그거는 또 금요일에 이제 SVB 사태 터진 그 주간이 포함된 자료가 드디어 오는 금요일에 나옵니다. 네. 그거를 보면은 디파짓이 어떻게 됐느냐. 그다음 또 하나가 대출 태도가 굉장히 나빠져가지고서 이거는 잘못하면은 대출을 못 받아서 침체로 더 빨리 가는 것 아니냐 기업들이 네.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대형 기업으로 그냥 디파짓이 이동해 거기서 론이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우려도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오히려 연준이 발표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FOMC보다 저는 더 뭐 중요하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예. 그러면 데이터 워낙 또 꼼꼼하게 봐주시니까 나오는 대로 네. 또 분석을, 금요일 날또 나오시죠? 네, 네, 분석을 금요일 날 또. 해주시기를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대표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?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.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,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?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.